강의는 사실 제가 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저는 이 클루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계를 드리고 벤치마크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크의 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Q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그때 이야기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내용들은 담지 않았고요. 최대한 쉽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그 클루라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국어 자연어 이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클루라는 것이 이 벤치마크 자체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계속 이 벤치마크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 이름을 클루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에 공개된 논문은 사실 아카이빙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아직 퍼블리싱이 되지 않아서 그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임시로 일단 공개된 아카이빙 페이지 같은 경우는 총 76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긴 페이퍼가 나왔고 그리고 이 공동저자로는 31분의 공동저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업스테이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업스테이지 소속 PM이신 박성준, 윤지영님이 고생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고요. 뭔가 그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이 멤버분들을 하나씩 섭외하면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총 31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예전에 사실 저희가 페이퍼데이를 하면서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면 저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부르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지만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그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 8개의 태스크로 구성된 벤치마크였고 이 PM분들 이외에도 그 8개의 벤치마크를 각각 담당해 주셨던 담당자분들, 리드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팀 안에 소속돼서 또 열심히 이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제작해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분들 이외에도 사실 그렇게 막 열심히 해주셨고 연구도 해주시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룰 부분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제작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해주신 분들 이게 클루 프로젝트라는 것을 모르고 참여해주신 작업자분들도 계시고 알고서 이 프로젝트에 공감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이해관계자분들을 다 합치면 사실 여기에는 31명의 공동저자만 들어갔지만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사실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100명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빌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관한 그 산출물들은 지금 GitHub에서 지금 그 리더보드가 공개되면서 이제 뒤에서 또 문지영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내일 그 리더보드 공개가 됐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 GitHub 주소로 들어가시면 또 저희 그 공식 홈페이지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좀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GitHub과 모델에서도 이 데이터와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공개해 놓은 모델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벤치마크 뒤에서 좀 작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크게 만들면 그래서 이것이 크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한국어 자연어 이해 모델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사실 이 한국어 자연어 이해 모델이 뭔지 그리고 벤치마크가 뭔지 이런 것부터 더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제가 살짝 봤더니 살짝 눈에 익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이런 거였지라는 걸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에 개념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이렇게 넣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자연어 이해 모델의 평가가 무엇일까를 먼저 하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국어정보화 아카데미에서 테마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 성능 평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어 처리 분야만이 아니라 사실 비전도 있고 음성 처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과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들,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사람들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지? 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AI가 사람의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 다루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일단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NLU 부분, 그리고 사람의 말을 모사해서 아웃풋을 내는, 산출해서 생성을 해서 내는 NLG, 자연어 처리 생성, 자연어 생성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벤치마크는 이게 NLU에 초점을 맞춰서 AI가 사람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평가를 할 수 있는 벤치마크였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지? 이것을 어떤 것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해라는 영역이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한 가지 테스트만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 언어 영역에서, 지금은 또 언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 영역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어 영역에서도 되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에게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겼고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 영어권에서 글루라는 벤치마크가 공개가 됩니다. 이 글루라는 벤치마크는 영어로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총 9개의 과제를 활용을 해서 자연어 이해 모델의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였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해졌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글루 벤치마크가 2018년도에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자연어 처리가 사실 조금 산발적으로 개별 태스크 위주로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장 분류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모델로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문장 분류를 위해서 만든 모델은 문장 분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 형태소 분석을 한다. 이런 형태소 분석을 하는 분석기가 있다. 그러면 그 분석기 모델 자체는 사실 그냥 그 분석기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가 있으면 하나의 모델이 있는 형태가 기본적이었는데 저희가 2018년에 지금 자연어 처리 분야를 완전히 평정한 버트라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개발이 되었었죠. 그렇게 되고 났더니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사전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어서 이 언어 지식이 굉장히 다방면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모델을 분류 모델에도 붙이고 형태소 분석에도 붙이고 자연어 추론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얘가 잘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하는 그 판단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글루라는 형태로 공개가 되었고 이 글루라는 것이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표준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글루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주된 유형으로 구성된 총 9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단일 문장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의 유사도를 확인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자연어 추론 분야에 해당하는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단일 문장 분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콜라라고 알려진 언어 수용성 그리고 감성 분석으로 알려진 SST 태스크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 문장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paraphrasing 데이터를 가지고 이 두 문장이 그 유사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QQP라는 것은 이 유사한지 이 질문 두 개의 질문을 주고 이 질문이 서로 유사한지 아닌지를 보는 태스크고요. 이 STS라는 것도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 자연어 추론 태스크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스크이고 사실 글루의 메인 태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도 자연어 추론이라고 되어 있고 mRNA, qRNA, wnRI 이렇게 되어 있어서 NLI 시리즈가 붙어져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고 해서 문장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서로 이 전제 앞에 이 전제 문장이 의미를 가설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관계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하는 그런 태스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루 벤치마크가 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종합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산발적으로 개별 태스크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를 해보자라는 것에 시초가 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글루라는 벤치마크가 등장한 이후에 다양한 벤치마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래서 2018년에 자연어 이해 부분에 중점을 둔 글루라는 벤치마크가 나오고요. 사실은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글루의 그 성능들을 굉장히 사실 금방 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글루를 만드는 쪽에서 이게 너무 빨리 달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의 난이도를 조금 더 향상을 시킨 후에 슈퍼글루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루는 기본적인 자연어 이해를 다루었다면 1년 뒤가 지나서 슈퍼글루는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자연어 이해 태스크를 포함하여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2021년으로 넘어오면 이 차례차례 이 벤치마크,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를 더욱 다각도에서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킬트라고 해서 Knowledge Intensive Language Test라고 해서 지식 기반의 자연어 이해 벤치마크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1년 아주 따끈따끈하죠. 저희가 아직 7월이니까 이건 상반기에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재미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지금도 이미 7월이니까 한참 컴피티션이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 Generation Evaluation and Metrics라고 해서 이게 생성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또는 발화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들이 있었고 이제 이것을 본떠서 이제 그러면 영어가 아니라 각국에서도 우리의 언어로도 저런 걸 만들어보자라는 시도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단일 언어로 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게 무엇으로 읽어낼 것이냐 C라서 저희가 클루라고 읽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발음이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도 C를 차이니즈겠죠? 이로 붙여가지고 공개를 했고요. 프랑스어에서도 어로도 공개가 됐고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아랍어로도 이 글루를 본단 단일 언어 벤치마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 글루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 클루도 그렇고 그 면면들은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그 내용은 사실 그 자연어 이해 부분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메인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만 똑같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세부 태스크들은 사실 다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단일 언어로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것들도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국어 벤치마크라고 해서 엑스트림이나 엑스글루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국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벤치마크들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클루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어 벤치마크로 그 클루 같은 규모의 다양한 그 다각도에서 한국어의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한국어에도 해보자라는 그런 열정 같은 것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모티베이션이었죠. 이게 공개는 2021년에 되었지만 사실 이것을 모여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인 거는 2020년 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왠지 다 이 모든 페이퍼가 다 나오면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 프로젝트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글루의 한국어 버전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모여가지고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한국어 자연어 이해 모델 평가를 위해서 이 벤치마킹을 개발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생각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존의 한국어 데이터 세트의 현황을 파악을 했겠죠. 그리고 이 한국어 데이터 셋의 그런 문제점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기존에 사실 국어원 사업에서도 다양한 말뭉치를 공개를 했었지만 했었고 그 니아에서도 공개를 했었지만 사실 그것들이 사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축이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말에 이것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때까지 공개되어 있는 종수가 조금 한정적이었어요. 다들 뭔가가 공개가 될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명확하게 딱딱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것들이 국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글루나 슈퍼글루 이런 데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과는 그렇게 표준이 딱 맞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한 것을 다 아울러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접근성 부분에서 큰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 이때 저희가 지금 31명 연구자들이 모였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그 오영 교수님, 하정우 소장님이나 오영 교수님이나 조경 교수님 같은 그 어드바이저 분들도 있지만 그 다른 그분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무를 접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접근성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국어원 데이터도 사용을 해보시고, 니아에서 공개한 데이터도 사용을 해보시고 했을 텐데, 그것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가장 큰 장벽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잖아요. 그래서 재가공도 안 되고, 재배포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영리적인 활동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용이 불가능했죠. 이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어 처리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거는 각각 대학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다 내고 계시지만 이게 이 분야의 그런 학문적인 그러니까 리서치 분야의 발전을 조금 이끌고 있는 게 사실 기업인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런 데에서의 제약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좀 해소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품질은 주석의 품질 검증 부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뭐 잘 만들어진 국가 단위의 그런 것들에서 품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데이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100%의 품질을 보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는 개개인이 모여서 개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개개인이 공개를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들은 사실은 개인이 만들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구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개개인 연구자들이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내 데이터를 이렇게 다 풀어줘야지라고 풀어주면 사실 그것을 정말로 이게 꼼꼼하게 다 보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에서의 살짝의 그런 검수 절차를 못 거치는 점들 이런 점들이 좀 문제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도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AI 윤리 분야를 신경을 써가면서 처음부터 신경을 써가면서 만든 데이터들이 조금 없지 않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이런 관점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뭐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 비윤리적이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분야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붐이 올라서 막 개발이 막 한참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잘 신경을 못 쓰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하다가 그 이루다 사태가 터졌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사실 우리가 에틱스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대처를 해보자,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실제 구축할 때 그 뭔가를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이루다 사태가 터져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들의 한계점을 저희가 극복하려는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다양성을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이 원시 말뭉치를 확보를 할 때도 그 원시 말뭉치도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고 이 과제들,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델에게 풀릴 문제들도 다양하게 수집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로서는 기존에도 사실은 뭐 코커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하나, 주제를 하나를 태스크를 가진 데이터들은 공개가 됐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8개 거의가 모여서 낸 거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그런 방식으로 확보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뒤에서 그 과제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 부분인데 이거는 원시 말뭉치에서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이게 정말 그래서 이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PIC 분들이 그 태스크 담당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고 퀄리티 높게 주석을 하기 위해서 그 각각 태스크마다 좀 난이도를 설정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잡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거쳐서 또 고품질의 데이터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다짐 같은 그런 디자인의 대원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셋이랑 모델,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공개를 할 때 학습시키는 모델 자체를 우리는 AI 윤리를 좀 고려해서 작업을 하자. 이런 제작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제작 원칙을 가지고 클루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이 전체의 뷰를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공개를 한 거는 이 클루라는 코리안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밸루에이션 벤치마크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과제는 저희가 최대한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 주제 분류, 그리고 문장 유사도,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관계 추출, 의존 구문 분석, 기계 독해, 대화 상태 추적 이라고 하는 총 8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8개의 과제, 사실 공개된 것은 8개의 데이터셋이지만 여기 의존 구문 분석 안에는 사실 형태소 분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과제를 선정한 원칙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국제적인 표준, 그러니까 국제적인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것 을 저희가 본따서 같이 발맞춰서 진행을 한 것도 있고요. 이미 국가 차원에서 표준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라이센스가 풀리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프리 라이센스로 만들고자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기계 독해나 대화 상태 추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지만 없었던 데이터들, 그러니까 아예 그 뭐랄까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있는 것에 가지고 연구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그 인공지능의 성능을 정말 평가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더 부어서 만든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의 데이터들을 이 CC by SA라는 라이센스로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고요. 이 라이센스 이야기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CC by SA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고 해서 저작자를 표시를 하고 동일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작권을 프리하게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가공을 해서 배포를 해도 괜찮은 그런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때에는 그 AI 윤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경을 썼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저희는 혐오나 차별 발언을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로 거르고요. 이 모델로 거르고 나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의 유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걸러내는 작업들, 필터링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혐오 처벌 발언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데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텍스트를 수집을 하다 보면 개인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수집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 처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또 태스크별로 좀 다르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또 각각의 이제 또 제 강의 이외에도 태환님이랑 구성준님이 또 오늘 내일에 걸쳐서 각각의 태스크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런 부분도 아마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 AI 윤리 측면에서의 라이센스 부분도 검토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모델을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과제별로 사실은 이런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법들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하였고 그것들을 기본 베이스라인이 되는 한국어 언어 모델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직접 제작한 모델이 클루 로버타가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모델까지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형님이 내일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고 좀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이 클로 벤치마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조금 추상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들어가자면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이 과정을 처음 이제 듣기 시작하는 석사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보통의 벤치마크의 구조는 여기 회색 박스 안에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는 색깔이 지금 좀 변별이 잘 안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고요. 이것의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구성이 된 게 보통 벤치마크 데이터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통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학습이 잘 됐나?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나?를 한번 검증을 한 후에 이 클루 벤치마크 리더보드에 제공을 하면 그 클루 벤치마크 리더보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데이터로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른 모델, 그 베이스라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출한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성능의 순위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같은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은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평가 데이터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아야 정확한 성능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이걸 구축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사실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것인데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까 말했던 저희 그 벤치마크를 이루는 8개의 그 과제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서 과제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이 데이터들을 좀 끌어모아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벤치마크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태스크의 선정이고요. 어떤 태스크를 이 벤치마크에 넣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큰 축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태스크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 구축과 모델 개발은 조금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야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간이 겹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과 프리트레이닝 모델 개발은 같이 스타트를 하고 나중에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된 후에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태스크 선정과 데이터 구축 분야를 설명을 하고 이 각각의 데이터를 사실 이 데이터 구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큰 개요를 설명을 하고요. 이 각각의 태스크의 특성과 그거에 맞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태환님, 성준님, 지영님이 나눠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모델 개발에 대한 얘기는 성준님, 지영님이 좀 더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또 후반부로 흘러가면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구축을 하면서 저와 저희 그 팀원들이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벤치마크, 저희가 클로 벤치마크에 들어갈 태스크를 선정을 할 때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겠죠. 이 데이터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나면 누가 이 데이터를 쓰고 싶어 할까. 그래서 산업계의 수요도 고려를 했고요. 그 연구기관들에서의 수요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태스크의 중요도, 그러니까 중요도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태스크가 자연어 이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태스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 이 NLP 필드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이 되고 얼마나 자주 많이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 흥미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거의 발런티어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사실은 무보수로 모여서 이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모여서 준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모두 이해관계자도 많고 스폰서십도 많고 이래서 스폰서십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셨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순수하게 내가 이쪽의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연구 주제와 맞는 이런 태스크를 선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 개개인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을 해보자 라는 것이 사실 이것의 기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스크들의 난이도를 조금 잘 조절을 해서 잘 분배를 해보자 이런 것도 태스크 선정의 기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줄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든지 이 기술의 발전이 있으려면 사실 좀 세계적인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미 또 기존에 존재하는 그 국내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어떤 것을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태스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고려했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팅을 하고 그 연구자들끼리 보팅을 했고 그 연구자들끼리 보팅한 결과로 태스크가 정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태스크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이것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이후부터의 내용은 사실 예시를 클로로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데이터를 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연구 주제를 잡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팁이 되는 내용들,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태스크를 선정을 하면서 고려를 했던 자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와 그 NLP 프로그레스라는 사이트를 너무나 다 잘 아시고 이미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걸 누가 몰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그 태스크들을 찾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고 각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태스크가 있지를 궁금해 하실 때 여기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미 공신력을 인정받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액세스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의 최신 성능을 기록한 페이퍼가 공개가 되어 있고, 이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데이터의 그 사이트 명처럼 이 페이퍼에서 작성한 코드까지 같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 페이퍼의 저자들이 GitHub까지 연동을 해서 같이 공개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 클로 벤치마크 데이터 아카이빙 그 페이퍼가 올라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며칠간 이게 뭐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계속 뜨고, 트렌딩 리서치라고 있는데, 트렌딩 리서치 며칠간 떠 있고 이랬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이 서치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태스크를 쳐도 자동 완성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총 4,470개의 머신러닝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 데이터, 결국에는 이게 머신러닝 자체가 인공지능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63종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익숙한 데이터셋이겠네요. 펜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너무너무 익숙한 데이터셋이죠. 처음으로 구문 분석이 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었던 데이터셋이고, 스쿼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QA셋 너무나 유명해서 한국어로도 그 LG전자에서 코커드 데이터 공개를 했었던 데이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블루가 여기도 올라와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벤치마크가 되는 그런 데이터 셋이 공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공된 그 페이퍼 들도 여기 숫자가 써 있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벤치마크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베이를 하시면 여기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태스크가 뭐 NER 태스크다 이러면 NER에서는 보통 여기에서 유명한 벤치마크는 뭐가 있지? 테크레드 같은 것이 유명하구나. 이런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연구의 흐름들을 찾아가는데 되게 유용한 그런 사이트이고요.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NLP 프로그레스라는 것도 사실은 유사해요. 여기에서 소타를 찍은 이 태스크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이트 메인에 가시면, 제 메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메인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그 언어권별로 여기 이렇게 각각 NLP 태스크들이 나와 있어요. 오토매틱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든지 CCG, 커먼 센스, 컨스티튜언스 파싱, 쿨 레졸루션 같은 이런 식의 유명한 이 언어권별로 그 NLP 태스크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클릭을 하면 그 유명한 벤치마크 셋이 나와 있고, 그거에 따른 그 최신 모델들의 성능, 그리고 그것의 페이퍼, 그것 코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한국어에는 이 퀘스천 앤서링 분야에 코드만 아직은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뭔가 사실 지금의 대학원생분들은, 여긴 좀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언어를 조금 어쨌거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 강의가 공개가 되고 나면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교수님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볼까? 했을 때 머릿속에 이게 물음표가 뜩 뜰 수 있잖아. 대체 이건 뭐 하는 과제인가 싶으실 때 검색을 해볼 때 가장 좋은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후보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최종 벤치마크에서는 총 8종이 올라갔었지만, 이 8종 중에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8종이 확정이 됐지만, 이 이전에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라든지 아니면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태스크들도 사실은 이 선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좀 현실적인 이유로 이것들을 좀 소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할 것인가는 그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할 때에 유용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연구자분들, 되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구자분들이 많아서 이건 되게 기초적인 자료들이고 되게 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논의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또 추억 이야기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의 구축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이 흐름들, 그리고 이 각각의 흐름마다 어떤 것을 클로에서는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범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썼어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데이터의 구축 과정이라는 것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는 이 말뭉치를 선정을 하고 확보를 하는 작업. 이 작업에서는 저작권을 해결해야 되고요. 이 태스크에 이 말뭉치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축 및 가공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축 및 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축 작업을 뭐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검수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동일한 데이터에 몇 명이 검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가공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 태스크에 따라서 어떠한 작업자를 선정을 해서 일을 맡길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가 이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구축 및 가공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는 조금 환원이 되면서 막 연결이 되는 관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구축을 그러니까 이 구축과 이 세 번, 2번, 2, 3, 4단계가 서로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이터레이션을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구축의 단계를 2단계에서 설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계에 맞춰서 이 작업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기 지침이라고 했는데 뒤에 아마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자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축하고 가공하는 과정들은 사실은 한 번에 딱 구축했다, 그리고 검수했다, 끝, 이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쪼개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구축을 하다 보면 언제나 오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궁극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으면 데이터를 검수를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규격과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이 각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원시 말뭉치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작업들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뭉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벤치마크에서 사용되는 말뭉치들은 조금 어학에서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말뭉치들이랑은 조금 이제 개념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활용터나 그 구축의 방법,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만들어진 말뭉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형태와 구문 분석, 형태 의미 분석,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잘 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어원에서도 용례 검색기를 공개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용례를 검색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벤치마크 데이터들은 대량의 텍스트들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딱 용례 검색기가 같이 개발해서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언어학적인 주석이 된다거나 해서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이 테스트와 밸리데이션 또는 데브셋 그리고 테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언어학 기존의 클래식한 말뭉치를 보신 그런 언어학 연구자분들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것과 좀 다른데, 그런 사실 어학 연구를 위한 저희가 다뤘던 BNC 코퍼스라든지 그런 아주 랭키스터 코퍼스라든지 이런 되게 오래된 그런 코퍼스들은 사실은 언어 연구를 위해서 좀 수집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조금 형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사실 그것들은 정말 최대한 원본을 훼손을 하지 않고 언어 현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언어 현상을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그 대표성을 가진 것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했다면,
사실 이 언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 만든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러니까 자연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 과제들에 특화돼서 조금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더라도 좀 텍스트의 분량을 늘려서 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원시 말뭉치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사실은 그 언어적인 주석을 하지 않은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원시 말뭉치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로우 데이터, 로우 코퍼스, 그냥 데이터 소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첫 단계가 이 원시 말뭉치 선정 및 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접근성 차원이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배포도 가능하고 재가공도 가능하고 심지어 영리적인 목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원시 말뭉치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데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저희는 사용 제약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변경도 가능해야 되고요. 재배포도 가능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최대한 좀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진행이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혐오 표현이나 배제 발언 이런 것들은 조금 편견이 포함된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싶다. 만약에 수집이 어쩔 수 없이 된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해볼게요. 사실은 국어원이나 니아 데이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재배포를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석 대상 말뭉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시 말뭉치와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석 대상 말뭉치의 어떤 정보들, 우리 언어학적인 정보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들, 우리가 뭐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그 문장쌍의 유사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대한 주제 정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주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석을 할 경우에 이 1차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주석 작업을 거쳐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1차적 저작물의 라이센스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센스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라이센스의 종류가 사실 이 CC라고 붙어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해서 저작권 공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라이센스의 종류이다, 저작자 표시 종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CC by SA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저작자 표시 중에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되는 그런 라이센스이고, CC by ND 같은 경우에는 이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공개가 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CC by NCSA라고 하면 이거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맞는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라이센스가 여기서 SA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석 작업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CC by ND 같은 경우에는 변경 금지이기 때문에 주석 작업을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선정 과정에서 지워지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2차 저작물 중에서 CC by SA, 그 1차적 저작물이 CC by SA였던 그런 원시 데이터는 그 2차적인 저작물도 똑같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NC라고 하면 여기 NC가 붙었으면 비영리 조건이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CC by SA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적인 저작물이 CC by SA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공공누리라고 해서 이
저작권위원회에서 노력을 했고, 이 퍼블릭하게 공공에서 그 국가기관에서 다뤄지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또 공공누리라고 해서 또 다른 저작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거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이 저작권 체계 안에 편입이 돼서 공개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석 대상 말뭉치, 이제 원시 말뭉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뒤에서 또 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가공, 재배포, 영리적 활용이 가능한 라이센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CC by SA 그리고 공공누리 타입 유형 1 이것의 저작물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이 CC by SA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찾았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이 이렇게 4종류가 있었어요. 뉴스 기사 헤드라인. 이거는 사실 이게 공공으로 이 저작권법 하에서 이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저작권 보호의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이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모아놓은 말뭉치를 하나의 선상에 두었고, 그 다음에는 이건 다 공공누리에서 그 공공으로 공개된 데이터들인데, 판결문, 국회 회의록, 특허 문서 같은 것들도 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로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저작물들을 놓고 이 각각의 기준들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좀 판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예 없는 것들이고, 이것의 도메인이 무엇일까? 뉴스기사의 헤드라인은 당연히 뉴스일 것이고, 판결문은 법률, 그리고 국회 회의록은 정치, 그리고 특허 문서 같은 경우는 특허가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다 뉴스기사, 판결문, 특허 문서 같은 경우는 문어에 가까운 것이고, 국회 회의록은 저희가 구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가 뭐 혐오나 편견이 들어간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 노출 이슈가 있는 데이터가 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또 기준을 세워서 판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국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화들, 그때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날것의 음성을 전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윤리적인 이슈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들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을 했고요. 이 수량 자체는 사실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모두 현대 한국어, 너무 옛날 자료가 아니라 현대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 스타일의 문어 구어로 저희가 나눠서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영문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포멀 데이터, 콜로퀴얼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어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언어학 쪽에서 말뭉치 언어학을 하셨거나 이랬던 분들은 음성 데이터가 있고 음성을 전사한 데이터가 구어 데이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뒤에서 보듯이 저희가 여긴 또 다 문어 데이터네요. 그 뒤에서 좀 더 보시면 저희가 웹상의 리뷰 데이터 같은 것들도 문어, 포멀한 데이터, 그런 문어라기보다는 구어성을 조금 더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어로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저희가 이미 CC by SA라든지 공공누리 1유형의 저작물들을 살펴보자라고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싶었던 데이터들이 바로 위키 관련된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키 자체는 모두에게 접근성을 열어놓고 이 라이센스를 개방한 그런 문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뭉치 자체의 저작권이 제약을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다 위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도메인의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봤었던 것은 위키피디아, 위키북스, 위키문화, 그리고 위키뉴스, 위키트리, 리브레 위키, 제타 위키 이런 뉴스들을 다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봤을 때 저희가 판결문이나 국회 회의록이나 특허문서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너무 특수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목적의 그런 언어 이해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별을 해서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8개의 말뭉치를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위키피디아, 위키뉴스, 위키트리였어요. 이 위키뉴스와 위키트리는 서로 다른데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신문사의 이름이요, 언론사의 이름이어서 이 언론 뉴스 기사들을 저희가 수집을 한 거고요. 위키피디아나 위키북스나 위키문헌 같은 경우에는 책과 고문헌이어서 저희가 원했던 조금 다른 도메인이기는 했는데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더해서 이게 라이센스가 프리로 풀린 것들이다 보니까 현대 한국어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지금 색깔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데이터들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데요. 정책 브리핑이나 표준국어 대사전, 그리고 우리말 샘, 파라케이 QC라고 해서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에어비앤비 리뷰, 그리고 NSMC, 빕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연구자들이 자기의 연구 성과를 공개를 한 것들도 있어요. 파라케이QC라든지 빕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도메인이 다양해졌죠. 뉴스나 사전, 스마트홈, 리뷰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좀 구어성을 그래도 들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메신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 이슈가 너무 커서 그것들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들을 구하지 못한 대신에 최대한 이 다양한 그 도메인을 스타일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리뷰 데이터들을 좀 선정을 해서 넣게 되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들은 사실은 이 좀 리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이슈를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리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노출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날것의 대화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관계자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그 확보를 했던 데이터가 아크로펜이나 한국경제신문 이런 뉴스 중에서 이것들을 해결을 라이센스를 풀로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받았던 것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데이터셋은 이렇게 10종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이슈가 많지 않은 것 최대한 이렇게 가르려고 했고 다양한 도메인 그리고 스타일을 포괄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저희가 총 8개의 태스크를 공개를 했는데 8개의 태스크 중에서 한 가지 대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O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생성을 해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여서 좀 그러니까 목적지향 발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대화 상태 추적 데이터용으로 만든 것인데 좀 재밌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원시 말뭉치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주석 말뭉치를 만들고 싶을 때 원시 말뭉치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 말뭉치를 이제 주석 대상 말뭉치를 확보를 해서 이 각각의 태스크에 배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배분을 했냐면 처음에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주제 분류 태스크를 위해서 전체를 다 분류를 해서 배분을 했고 이 정책 브리핑이나 파라케이QC, 에어비앤비 리뷰는 문장 유사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문장 유사도는 문어와 구어 데이터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전체 문어인 것들 그리고 리뷰 데이터를 적당히 섞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어 추론이나 개체명 인식도 문어와 구어성을 지닌 것들을 모두 넣자라는 컨셉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자연어 추론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해서 했었던 태스크인데 가장 많은 종류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도메인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관계 추출은 문어에만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것은 이 문장 내에 들어가는 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어성을 띈 데이터들은 생략이 너무 활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일단
이 문어만을 집중해서 했고 의존 구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어와 구어를 모두 포괄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기계독해에서는 위키피디아랑 뉴스, 왜냐하면 이게 정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위키피디아랑 그 뉴스들을 가지고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말했듯이 그 대화 상태 추적 말뭉치 같은 경우는 대화를 크라우드 소싱으로 모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결국에는 그 각 과제의 그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기본적인 작업이었어요. 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작업 유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파악을 해야 앞서서 말한 대로 원시말뭉치를 배분하기도 하고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좀 이런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의 유형과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난이도 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문장 주제 분류와 문장 유사도인데 이 문장 주제 분류는 총 7가지의 주제를 나눠서 그냥 문장의 헤드, 신문기사 뉴스를 보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면이네, 경제면이네, 사회면이네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쉽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태스크인 거죠. 그리고 문장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장의 의미가 얼마나 유사한지 사실 이게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작업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논리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이 문장이 대충 같은 뜻인가 아닌가 얼마나 똑같은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만을 리커드 청도로 0점에서 5점까지인가를 주면서 하는 태스크였었고요. 이것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태스크이고 자연어 추론 태스크도 사실 기본적으로 2가지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서 난이도가 중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원시말뭉치에서 전제 문장을 뽑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전제 문장을 뽑은 뒤에 일단 그 작업자가 2번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설을 작성하는 작업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설을 사람들이 작성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 관계를 판별하는 작업자들은 또 다른 작업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고 개체명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총 6종의 분류를 가지고 문장에 드러나는 개체명,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지명 그리고 날짜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주석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인지하는 것이 좀 다르고 이것을 어디까지 하나의 개체명을 볼 것인가 이런 기준이 달라서 가이드라인이 그 문장 주제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를 했고요. 관계 추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문장에 드러나는 뭐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NER과 조금 닿는 면이 있으면서 그것과 조금 다른, 또 갖고도 다른 이런 식의 유형의 데이터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 관계 레이블이 있고 그 관계 레이블을 주석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는 30몇 개, 처음에는 40몇 개에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30몇 개의 주석을 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30몇 개의 주석을 하는데 그 주석의 레이블이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유형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의존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건 통사 구문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주석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하나의 그 어절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기능 표지를 부착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이 어절이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는 작업이라서 2단계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계좋게나 상태 대화 추적 같은 경우는 이 태스크에 맞춰서 좀 질문도 생성을 하고 그거에 맞춘 대답도 추적을 해야 되고요. 또 대화 상태 추적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까다롭고 어려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유형이 판별이 됐으면 이것들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자에게 맡길 것인가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저희는 클루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스타나 딥내추럴 또 그 네이버 그린앱 서비스 같은 업체들의 그 스폰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좀 쉽게 했었는데요. 이거 아까의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인하우스로 작업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이런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맡겨 되는 것인지를 판별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기계독해 아니죠. 의존구문 분석을 제외하면은 뭐 언어 전문가는 필요가 없었는데요. 좀 작업의 퀄리티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싶다 이러면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한 인하우스 작업자를 쓰는 게 좋죠. 사실 그분들은 데이터 구축의 전문가들을 조금 활용하는 게 좋고, 그냥 아주 단순한 태스크, 문장의 의미를 판별하는 태스크다. 그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빠르고 단시간에 하는 게 가능하죠. 저희도 아마 3만 개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크라우드 소싱으로 의미 관계를 했을 때 거의 한 3일 내에 수집은 끝났던 것 같아요. 검수 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구축 및 검수 설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한데, 일단은 보통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면 파일럿 데이터 구축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을 다 일일이 검수를 한 후에 이게 내가 설계한 방식이 맞네? 그럼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를 보고 본 구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을 설계를 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축과 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NE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IAA라고 해서 그 작업자 간의 그 작업의 유사도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구축을 하고 한 명이 검수를 하고 그거에 또 다른 사람이 검수를 하는 것이 이 전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고요. 이 STS나 NLI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숫자 또는 그 숫자 속도 또는 그 예술도 아니죠. 3분지였구나. 이 세 개의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했고 그 중에 메이저리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도록 그 검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축 및 가공 지침을 설계할 때의 기준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 벤치마크 공통으로 다 똑같이 적용을 했던 거는 그런 윤리 기준들이었어요. AI 윤리 기준, 어떤 표현을 편견이나 편향, 그리고 혐오 표현으로 정의를 해서 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비작업 대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크 공통으로 적용을 해서 보냈고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 이렇게 보냈고요. 태스크 특화 요소라고 하면 전체 작업의 프로세스는 정말 모든 태스크마다 바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별 주석 기준이 이 가공 지침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 구축하고 가공하고 검수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서 그 세부 작업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 데이터의 구축 가공 시에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나를 조금 살펴보면, 파일럿 작업에서는 설계 시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슈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파일럿 작업들을 통해서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보완하고 개정을 하면서 또 이걸 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작업자가 적합을 하겠다. 이런 실제 작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정하는 방식도 정하고 선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파일럿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본구축 작업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작업 일정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작업자를 관리를 하는 것. 사실은 긴 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긴 시간 작업자들을 교육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태스크일 수도 있어서 그런 작업자들이 드나듦이 있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구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뭔가 키포인트 노하우 같은 것이 되었는데, 네. 중간 검수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이거보다 한 장표가 더 남아있는데요. 보면 이 검수할 때는 뭐 전문가 평가 및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 평가 및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 평가를 할 때는 샘플링을 해서 이게 잘 되어 있나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가이드라인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 가이드라인과 얼마나 부합하게 만들었는가를 분석은 사람이 직접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보거나 레이블별로 분포를 파악하거나,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슈들 중에 한 번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얼추 말씀을 드렸고요.